이번 시간에는 206페이지 사회정책이론의 첫 번째 문제 산업화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정책이론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거고 두 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 25번에 보시면 산업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굳이 뭐 설명 없이 산업화이론이란 사회정책이란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걸로 이데올로기와는 전혀 관련 없이 참으로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서 유사한 모습의 정책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수렴이론 또는 그 나라별로 봐서는 다양한 시행착오 끝에 결정하는 것이 참 그래서 합리이론 또는 산업화 수준만큼이나 사회정책의 수준도 높아진다 해서 기술적 결정론 또는 이데올로기의 종언 또는 탈이데올로기론 이렇게 그 단어가 나오면 산업화 이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이론으로서는 1970년대에 위렌스키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위렌스키가 있다. 산업화 정도와 복지국가의 다양한 제도 형태와의 연계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복지국가, 거기 보면은 복지국가, 다음에 복지국가는 산업화로 발생된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이다. 복지국가 발전은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과 함께 이루어진다. 산업화 수준과 사회정책 또는 복지국가의 발달 수준은 같이 병행한다고 봅니다. 복지국가는 산업화 발전으로 인한 재정적 발전으로 산업화 발전으로 재정적 능력이 향상되어 가능해졌다. 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뭔가 함정이 있겠지요. 자, 이건 산업화 이론. 대표적인 학자 위렌스키 1번은 틀릴 일이 없습니다. 2번 산업화 정도와 복지국가의 다양한 제도 형태 간의 연계성을 설명해준다? 아니죠. 산업화 이론은 수렴 이론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떠한 이데올로기, 정치, 종교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어도 참으로 유사한 형태로 복지의 그 형태가 나타난다 해서 여기는 2번, 답은 2번 다양한 제도 형태와 관련이 아니라 유사한 제도 형태와의 연계성을 설명해. 유사한, 답은 2번 다양한이 틀렸고 유사한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음에 26번에 보시면 같은 산업화 이론 문제입니다. 수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산업화로 인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여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었다. 복지국가 간 차이점보다 유사성을 강조한다. 자, 다시 한번 내면하는 내용입니다.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변수 역할은 중요하지 않는다. 경제발전 수준, 사회복지 지출 수준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경제발전, 기술발전으로 산업발전이 높고 또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경제발전이 높으면 높을수록 복지국가나 사회정책의 수준은 높아진다. 라고 하는 것이 산업화이론, 수렴이론, 합리이론, 기술적 결정이론 또는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고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7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확대에 있어서 좌파 정당과 노동조합의 영향을 강조하는 것. 정당 문제가 나면 무조건 사회민주주의라고 그랬죠. 사회정책이란 자본계급과 노동계급의 투쟁 끝에 노동계급이 쟁취한 승리의 전리품이다. 우파 정당의 약화와 좌파 정당의 득세로 인한 하나의 산물이다. 또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노동조합 활동의 산물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회정책을 바라보는 사회민주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답으로 사회민주주의 이론을 쉽게 내놓고 와서 여기에는 가로까지 넣어놨습니다만 이제는 사회민주주의 이론을 권력자원이론이라고 한다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207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확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8번이지요. 확산이론. 확산이론은 전파이론이라고 그랬지요. 사회정책이란 국제적 모방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이론이 확산이론, 전파이론이 되겠는데 산업화가 촉발시킨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었다. 이것은 산업화이론, 수렴이론, 합리이론, 또 기술적 결정론, 또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은 국제적 모방의 과정이다. 이게 바로 확산이론, 전파이론이 되겠고 사회정책 확대 과정에서 정당정치의 역할을 우선시한다. 이건 사회민주주의 이론, 위에 있는 것처럼 권력자원 이론이 되겠습니다. 20세기 사회권이 시민권으로 확장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했다. 마샬을 대표적으로 하는 시민권 이론이 되겠습니다. 집단적 사회양심의 축적과 인도주의 가치구현에 의해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었다. 이건 사회양심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사회정책 이론은 어쨌든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꺼번에 온 거죠. 그래서 그에 관련되어서 29번 보겠습니다.
복지국가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 중심 이론은 자 이거 사회정책 이론과 복지국가 이론은 같이 병행되어서 나오는데 국가 중심 이론은 기존에 있었던 복지국가나 복지에 관한 이론들이 수요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이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나 사회정책 그러면 또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수요를 중심으로 이론을 시작을 하는데 그건 잘못되었다. 유사한 문제가 있다 해도 나라마다 그 정책이 달리 시작되는 것은 국가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이론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급자인 국가의 입장을 반영해야 되고 당연히 사회정책이나 복지국가 입장은 국가 관료의 가치관이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공급 중심의 이론을 국가 중심 이론이라 하고 국가 관료의 가치관의 반영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중심 이론이 되겠습니다. 사회양심 이론은 사회복지 정책을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본다. 그렇죠? 사회 구성원들의 인도주의나 이타주의적 정신이 모여져서 국가를 통해서 자선활동으로 표출된다 하는 이론이 사회양심 이론입니다. 확산 이론은 사회복지 발달이 국가의 지리적 위치에 관계 있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바로 전파 이론이기 때문에 온라인 통신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지리적 접근성을 아주 강조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수렴 이론은 산업화로 인해 발생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가 발달한다고 본다. 시민권론은 불평등한 계급구조와 평등주의적 시민권이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자, 이것은 마르크스 이론이 되겠습니다.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30번은 여러분들이 해설로 보셔도 될 것이고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시면 31번, 여기 31번도 앞에서 봤던 내용 연장으로 해서 사회정책 이론 또는 복지국가 이론에서 연계해서 무조건 나온다 하고 여러분들이 해설 참조하셔야 됩니다. 3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지와 율딩이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과 복지국가 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거기 보시면 조지와 율딩은 복지국가 또는 복지 모형을 4개의 모형으로 반집합주의, 또 소극적 집합주의, 페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로 분류하던 것을 1994년에 이를 개정, 수정 증보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80년대 이후에 이런 예를 들으면서 용어를 바꾸게 되는데 신우파, 중도 노선, 삼인주의, 마르크스주의 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 이 두 개 페미니즘과 녹색주의를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우파라고 첫 번째 신우파 나와 있죠. 종래의 반집합주의. 왜냐하면 자유방임 또는 소구국가의 복지관인데 국가 개입의 원칙적 배제이지만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 자녀적 복지를 설명하는 것이 신우파입니다. 복지국가를 자유로운 시장활동의 걸림돌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국가 개입에 의한 것을 원칙적으로 싫어하는, 배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복지국가를 전면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국가 개입은 당연시하면서도 복지국가는 자본가들의 농간이라고 보면서 복지국가를 자본주의 체제 강화 수단으로 간주한다 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페비안 사회주의, 복지국가를 통해 사회 조화와 평등한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안정을 추구한다. 그렇죠? 이 페비안 사회주의는 복지의 제도와 보편화를 주장하면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거죠. 이걸 사회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녹색주의,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을 통해 환경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자, 이것도 맞는 것이 되겠네요.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소극적 집합주의, 중도 노선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복지국가를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한적으로, 그렇죠? 신우파와 같은 가치관, 자유, 불평등의 당연시, 또 개인주의, 시장, 경쟁, 성장, 효율을 강조하면서도 그 믿는 강도가 맹목적인 원리원칙주의인 신우파는 달리 여기는 어느 정도의 실용주의적 노선으로 조건부지만 어느 정도의 국가 개입은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지나친 불평등을 너무 당연시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의 국가 개입은 필요하다는 것이 중도 노선 또는 이전에 소극적 집합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 맞는 것이 되잖아요. 함정이 어디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신우파, 복지국가를 시장활동의 걸림돌로 간주한다. 맞습니다. 마르크스주의, 복지국가를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자본가들의 농간으로 본다. 전면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페비안 사회주의, 복지국가를 사회조화와 평등한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안정을 추구한다. 언뜻 맞는 것 같은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 이 복지국가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패비한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기적 입장으로 복지국가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무슨 자본주의 체제의 하나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병폐, 문제점을 극복해가면서 서서히 사회주의로 진행하는 하나의 과도기적 입장으로 본다. 바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래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을 마르크스주의처럼 급진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폭력혁명이 아니라 노동자 세력의 의회 진출을 통해서 이끌어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패비안 사회주의, 또 사회민주주의, 또 독일 같은 경우는 민주사회주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함정은 3번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33번에 보시면 조지와 율딩이 말한 사회복지 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 앞에 있는데 설명했어요. 중도 우파는 또는 중도 노선 또는 중도 우파가 그러는데 빈곤과 불평등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나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국가 개입은 필요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국가 개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신우파는 다릅니다. 그래서 일명 실용주의 노선, 신우파는 원리원칙주의, 이쪽은 실용주의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신우파는 사회복지 정책 확대가 경제적 비효율, 근로동기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비판한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사회민주주의는 사회통합, 평등 추구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 확대를 지지한다. 복지제도의 보편화, 국가 개입의 적극적인 국가 개입을 강조를 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복지 확대를 통해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사회민주주의, 패비한 사회주의의 입장이고, 마르크스주의는 복지라는 단어를 국가의 농간, 자본가들의 농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가 개입은 당연시하면서도 복지국가는 전면 부정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마르크스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미니즘은 가부장적 복지국가를 비판하지만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역할도 인정한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양면가치적 입장에 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같이 있다 해서 양면가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은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34번에 보시면 34번 넘어가셨습니까? 그건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핑 앤더슨은 복지 모형을 여러 가지로 오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탈상품화, 또 사회계층의 분류 등을 기준으로 해서 탈상품화는 시장 예속화 정도죠. 복지의 국가의 복지 정책의 그 시장 예속화 정도를 탈상품화라고 했는데, 탈상품화와 사회계층 분류를 가지고 복지 모형을 자유주의 또는 자유방임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뒤 가운데 있는 조합주의는 보수주의라고도 읽는다는 걸 우리가 이론 강의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신우파, 조지와 일대의 신우파나 소국국가 또는 자유방임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면서 탈상품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시장 맹신주의에 의해서,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저마다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시장 가치, 자기 가치를 정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회계층으로 이 사유는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 개입의 배제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국가는 예외적으로 어느 선까지만 된다, 최저 수준까지의 삶을 책임진다는 공공부조를 강조하는 입장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자유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민간 복지를 보완하는 국가복지,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조합주의, 보수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회주의. 그다음에 다차원적 사회계층, 시장 효율성, 낮은 탈상품화. 그렇죠? 답은 2번. 사회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사회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주의에서 강조하는 이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좀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35번에 보시면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탈상품화와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자유주의, 조합주의, 삼인주의로 나눴다. 이거 맞는 거지요. 스웨덴은 삼인주의, 미국은 자유주의, 독일, 유럽 대륙은 보수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를 보수주의라고 되어 있지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 비중이 다른 복지국가보다 크다. 원칙적으로는 국가 개입을 배제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말 열심히 살고도 풀리지 않는 사람은 그럴 적에는 국가가 최저 한도지만은 굶어 죽지 않게는 한다.
바로 자녀적 모형의 복지의 관점이 있는 것이 바로 여기. 그래서 공공부주의 비중이 자유주의는 큽니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산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제도를 가야했다. 사회민주주의는 이 사회도 하나의 계층으로, 가능한 단일 계층으로 더불어 같이,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 여기 분절된 사회보험이란 단어, 분절이란 단어를 몰라도 사회보험이란 단어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조합주의, 보수주의가 되겠습니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가 관하여 전형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형에 속한다. 이건 이론 시간에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주로 유럽 대륙의 전통적인 가부장제 제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조합주의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번에 보시면 36번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의 연구자와 유형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우리가 한번 판서를 해서 이론 강의 때 쭉 설명을 했었습니다만은, 거기 보시면 티트머스는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적 시장경제와 그리고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구분했다.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이론 시간에 설명했지만 님 링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님 링거가 있고,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 다원주의적 복지국가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로 나눈 사람은 바로 여기 나오는 미슈라가 되겠습니다. 미슈라는 복지국가를 이렇게 분화된, 통합된 또는 다원주의적,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로 나누면서 복지의 모형을 자녀적 모형, 제도적 모형, 그리고 주범적 모형을 제시한 사람이 미슈라가 되겠습니다. 이건 맞는 거죠. 퍼니스와 틸트는 복지국가 모형을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이건 함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왠지 적극적 국가가 있으니까 소극적 국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데 특징이 있고, 또 하나의 함정은 적극적 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말하는 복지국가가 아니라 바로 기업이 경제 침체기에 당하는 위기에 얼마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느냐, 미국을 들고 있다는 거. 맞아, 우리가처럼 가난한 소유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친기업이냐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미국을 든다는 함정이 있는 것이 퍼니스와 틸튼이 제시한 적극적 국가입니다. 여기는 소극적 국가가 빠져야 되고,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로 나중에 틀린 거죠. 조지와 일딩은 아까 봤지요. 그래서 신우파, 중도노선, 삼인주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그리니즘. 프롤레타리아 복지국가와 부르조아 복지국가로 이렇게 나눈 사람은 서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본, 유렌스키와 르본은 선발 복지국가와 후발 복지국가뿐만 아니라 중진, 그래서 선진 복지국가, 중진 복지국가, 후진 복지국가로 복지국가 유형을 3개의 유형으로 나누면서 복지의 모형을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으로 나눈 원초적인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유렌스키와 르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37번 역시 사회복지의 이념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의 이념 제3의 길, 1997년 기든스가 만들고 1997년에 토니 블레어가 정부의 정책으로 받아들인 게 제3의 길이 되는데, 권리와 의무의 조화, 적극적 복지, 생산적 복지, 근로와 연계의 조화로서 워크페어, 또 사회투자국가, 인식의 전환, 복지 다원주의, 또 신자유주의의 장점과 사회민주주의의 장점의 조화. 자, 이런 것 등을 특징해서 제3의 길, 근로와 복지의 연계, 워크페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케인즈주의, 시장 실패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 케인즈주의, 필립스 곡선이 되겠는데, 그래서 미국의 1930년대 뉴딜 정책에서 반영된 것도 필립스, 말하자면 케인즈 유효 수요 이론이고,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의 바탕이 된 경제 이론도 역시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이 되겠습니다. 시장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이론 기초가 되겠습니다. 패비안 사회주의, 가족 등 비공식 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패비안 사회주의 3인주의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 국가 개입에 의한 복지제도의 보편화를 주장하는 겁니다. 공식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지요. 이건 틀린 거고. 이 비공식 부문, 가족 등의 비공식 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자유주의에 가까운 또는 자유방임주의에 가까운 신우파라든지 자유주의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마르크스주의, 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계급 간 갈등의 결과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본가들의
하나의 도구이다 이렇게 봅니다. 반집합주의 신우파 사회복지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한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회정책이론에서 쭉 살펴본 것이고 38번에 보시면 38번에 보면 한 문제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또는 사회복지 형성,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을 쭉 이렇게 문제로 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은 제가 노트 정리할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다른 정책과는 달리 사회복지 정책은 이슈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슈화에 의해서 아젠다 의제 형성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의제 형성 과정에는 국민들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수준인 이슈로서 공중의제나 공공의제 또는 체계적 의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안건으로 채택하게 된 그 아젠다를 공무, 공식 또는 정책 또는 정부 의제라고 합니다. 정부가 안건. 그리고 나면 그 정부 안건으로 채택한 그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되는데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게 되는데 그거 바로 입안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정책형 결정이라 하고 그리고 집행하고 평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제 형성, 공중의제, 다음에 공식의제 또는 공공의제 또 이제 정책의제 이런 순서로 이렇게 하되 그리고 나서 입안을 하고 그 중에 최선의 정책을 결정해서 정책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면 됩니다. 의제 형성, 입안 그 중에 최선에 대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 과정. 아젠다 형성 과정은 대안, 구체화 과정보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약하다. 아젠다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젠다에는 공중의제, 공중 아젠다와 공식 아젠다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공중 아젠다는 국민들이 정부 개입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을 공중 아젠다. 그 중에 정부가 정책으로 정부가 안건으로 선택하는 것은 공식 아젠다 또는 정부 아젠다라고 합니다. 전부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어서 입안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어서 정부가 선택하거나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구체화하는 것은 기술적인 겁니다. 이건 밝혀진 거죠. 이건 옳은 것을 잡고 있군요. 로스와 로스는 외부 주도형 아젠다 형성 과정은 선진국형, 다원주의형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그야말로 이슈화되고 공중의제가 되고 공식의제가 되어서 정부에서 정책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외부 주도형은 선진국형이 되겠습니다. 아젠다 형성 과정에서 초기 이슈는 변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환경 변화 등이 또는 이해관계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타협, 협상, 조절 등을 통해서 변화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정책 과정에 등장한 모든 아젠다가 법이나 제도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모든 아젠다가 법으로 만들어지는 않습니다. 공중의제 중에 아주 일부만 정부가 안건으로 채택해서 정책의제 또는 정부의제 또는 공식의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 자, 평가라고 하는 것은 조사론, 인행사와 법제론을 뺀 나머지는 다 나온다 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문제를 여기다 넣었습니다만은 사회정책평가에 있어서 사회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책 설계의 형태와 기법을 결정하기 위해 인가 모형을 설정해야 된다. 자,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놔둬보시고 정책평가는 정책활동에 대한 책임성이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건 맞는 거지요. 그러면 니은번이 있다는 것은 니은번이 있다는 것은 니은번 있는 것은 니은번, 니을번. 소위 어쨌든 니은번이 있다는 것은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통계 기법, 분석 기법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책평가는 기술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죠. 정책평가는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테크니컬한 이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은 디귿은 1번과 5번이 답이겠습니다. 다음에 정책평가는 가치 판단을 배제한다는 객관적이다. 평가라고 하는 영어 에발류에이션에는 밖에 있는 전문가 E라는 접두어를 가지고 밸류, 가치 판단을 하는 과정을 평가라고 합니다. 때문에 가치 판단,
가치 판단하는 평가의 전 단계를 측정이라고 하지요. 조사나 검사 결과를 수치화하는 것을 측정이라고 하는데 측정에 의해서 나온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가치 판단하는 것을 평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는 무조건 가치 판단이 당연히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 안에도 피드백도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리을번은 틀린 거죠. 그런데 니은번, 디귿번이 받으면 니은번 틀린 것은 답이 1번이 되겠지요. 그래서 기억번 전문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평가 설계의 형태 기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인과 모형을 설정해야 된다. 제가 설명할 수준의 내용은 아니지만 자 같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1번, 42번이 모두 평가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모두 평가로 나와 있는데 거기 41번만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책의 효과성을 정책의 반응성이라고 한다. 정책의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클라이언트의 적합성, 클라이언트에 대한 만족도나 클라이언트에 대한 민감성을 반응성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정책에 대한 민감성을 반응성이라고 하는 거죠.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를 말합니다.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비효율적 정책은 효과적 정책이 될 수 없다? 말장난이죠. 투자 비용에 대해서 산출이 적거나 설사 적자가 났다고 해서 목표 달성도가 무조건 낮다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투자 비용에 대한 산출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목표 달성도를 높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말장 틀린 거죠. 그다음에 적절성은 소득 재분배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 소득 재분배 정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찌 보면 공평성, 재분배 정도, 공평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적절성은 어찌 보면 충분성, 아니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별성의 개념을 적절성,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알맞은 서비스가 제공되느냐 하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별성이나 또는 양적 또는 질적 충분성을 가미하는 것을 적절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효율성은 수단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목표이다. 효율성이 어떤 투자 비용에 대한 산출도이기 때문에 이건 수단이어야 하죠. 사회 효과성은 보편주의에서, 비용 효과성은 선별주의에서 중시하는 기준이다. 다 여기서 보면 옳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번은 여러분들이 해설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212페이지에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로 비율로 표현한다. 양적 개념으로 하죠. 이걸 달리 한다면 투입 편익, 뭐냐면 그 비용 편익 분석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효율성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책평가는 정책수단의 사업평가와 관련 정책수단의 사업평가, 말을 좀 애매하게 썼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놔둬보시고 정책효과성 평가는 정책 목표의 효과성이나 달성 여부를 판단. 효율성은 투자 비용 대비 산출이지만 효과성 평가라는 것은 목표 달성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목표 지향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의 성과평가. 신공공관리론은 뭐냐면 종래의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공공관리처럼 모든 정부 운영이나 정책 결정을 정치적 관점에서만 이끌어갈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이 너무나 정직적이고 고객 또는 대국민 만족도나 이런 그 반응성을 너무 낮추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 논리를 가미한다면, 그래서 시장,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가미시킨다면 조직의 경직성도 완화시키고 대국민, 즉 고객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정부 운영에 개입시킨 것을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여기는 성과평가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통례의 공공관리는 사실은 정해진 어떤 룰에 의해서 나눠먹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성과평가가 강조됩니다. 이것은 신보수주의 득세로 인해서 더욱더 활성화된 거죠. 신보수주의 신사유주의가 뭐예요?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시장 강조, 성장 강조, 효율 강조. 그래서 시장 맹신은 아니지만 시장 논리를 개입시키자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였습니다. 이건 약화되어서 아니라 더욱더 활성화되었다.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좋군요.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44번에 보시면 정책결정 이론이 한 문제가 나와야 되겠는데, 정책결정 이론은 제가 노트 정리할 때 합리 모형, 이상적 모형으로 합리 모형과 그리고 현실적 모형으로 여러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혼합 모형, 최적 모형, 쓰레기통 모형, 흐름창 모형, 공공선택 모형 등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44번에 보시면 정책 결정 이론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책 결정은 과거의 정책을 점증적으로 수정하는, 자, 더 이상 믿지 않는 이건 점증 모형이죠. 틀린 거죠. 목표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나 최선의 선택만을 한다. 이건 합리 모형. 이건 맞는 거군요. 정책 결정에 드는 비용보다 효과가 커야 된다. 이건 정책 결정에 드는 비용보다 효과가 커야 된다. 이것은 합리 모형이어야 되겠죠. 혼합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 모형 플러스 점증 모형, 절대적 합리성 플러스 정치적 합리성, 그래서 종합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끌어가는 모형을 혼합 모형이라고 합니다. 정책 결정자가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것을 현실적 모형이라고 하는데, 현실적 모형의 첫 출발점을 만족 모형을 들고 있습니다. 리을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번, 45번에서 45번은 여러분들이 해설로 보시기로 하고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46번에 보시면 213페이지 46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정책 결정 과정에는 정책 대안의 흐름, 문제의 흐름, 그리고 정치의 흐름이 존재한다. 자, 이것을 흐름창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 흐름창 모형을 정책창 모형인데, 그것은 1984년에 킹던이 쓰레기통 모형 활용해서 만든 이론이 흐름창 모형, 정책창 모형입니다.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연히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아주 우연히 불확실성의 상황을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화된 혼란 상태라고 하는데, 아주 그런 개판인 상태에서 아주 우연히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책들, 결제해야 할 사람들, 참여자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연한 만남, 기회, 이렇게 우연한 만남 속에서 정책이 결정되더라 하는 이론을 변형시켜서 1984년에 킹돈이 제시한 이론입니다. 독립적으로 흘러다니는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이 우연히 만났을 때 정책으로 결정이 되더라 하는 이론이 바로 이 흐름창 모형, 정책의 창 모형입니다. 여기에서는 쓰레기통 쭉 있지만 사실은 정책의 창 모형, 흐름창 모형의 원형으로 답을 쓰레기통 모형이지만 본래 명칭은 흐름창 모형, 정책창 모형이 되겠습니다. 전부 우리가 다뤄놨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7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47번 합리적 사회정책 분석의 절차로 옳게 나타난 것은, 자, 거기 보면 정책 분석, 합리적 정책 분석, 최적 대안 선택 제시, 사회 문제의 분석과 정의. 니은번이 가장 앞에거든. 문제의 정의가 있어야 되고, 리을번은 젤로 뒤에 나와야 되겠지요. 리을번은 평가니까, 평가는 언제나 젤로 뒤에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정의되거나 문제가 인식이 되면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고 그 중에 대안의 결과를 예측해 봅니다.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최적의 대안을 선택합니다. 최적의 대안을 선택을 한다. 여기는 답은 니은, 다음에 정책 대안의 결과 예측 디귿, 그리고 평가가 그냥 마무리 평가가 아니라 비교 평가군요. 다양한 정책 대안들의 결과를 예측해 보고 그리고 그 결과 예측을 비교해서 평가한 다음에 그리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군요. 이거는 선택이지 과정이 아니군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다 있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정책 결정, 정책 형성 과정을 쭉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책 분석, 3문제 이상 나오는 정책 분석 48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